안녕하세요. 전북시인협회에서는 전북에서 활동하는 시인들의 활동 상황과 작품 세계 등을 오래도록 기록 보관하고자 2021년부터 아카이브 사업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선배 시인 이동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참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까 되게 쑥스럽네요. 건강하시죠? 네. 네, 청년처럼 보이셨어요. 제가 선생님 연보를 이렇게 미리 받아보니까 평소에 알던 선생님 말고 시인님의 그런 가정 환경이 되게 일찍 부모님을 여의시고 그랬구나. 그래서 출생 과정을 좀 간략하게 듣고 싶어요. 네. 해방 전해, 해방 이듬해지 1946년 9월 18일 날 전주, 그때는 서인동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다가동이라고 하는데, 성문교회 앞집에서 태어났는데, 그 이듬해 한국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아버지께서 서울에서 근무하시다가 내려오지 못해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계시는 완주군 봉동읍으로 이사해가지고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죠. 그런 다음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다시 전주로 나와서 중, 고 대학을 전주에 다녔습니다. 근데 어머니를 내가 초등학교 졸업하던 6학년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는 상태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평소에는 선생님의 겉에 이력만 보다가 그 4살과 그런 14살, 15살 이때 부모님을 다 여의셨는데 그렇게 모습이 유연하고 고울 수가 있다니 하고서 좀 놀랐어요. 그래서 속은 굉장히 단단하고 강하시겠구나.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시를 쓰게 되셨고 등단 과정은 어떤지 좀 알려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버지께서 문인 지망생이었어요. 그래서 일제 만렙에 전주 상생 초등학교, 지금은 전주 초등학교 교편 잡고 계셨는데 그때 전주국민학교 교과와 찬가를 우리 아버지가 작사 작곡했어요. 그럴 정도로 한글 연구와 문희 활동을 하셨고 우리 할아버지도 시골에서 서당을 여셔가지고 축헌 시집이라는 시집을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문예적 분위기에 자랐죠. 사실은 소년 때부터 시를 썼다고 봐야겠지. 중학교 때도 학교에서 시도 썼고 그런데 고등학교 때 이계만 선생님한테 뽑혀갖고 교재에 제 시가 실려서 교무실 오라고 했더니 시 잘 썼다고 격려해 주시고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 뒤에 제가 고학생으로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도 현대문학을 월간 정기구독을 하고 그럴 정도로 소년 시절, 청소년 시절에 문예의 꿈을 갖고 시작활동을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셨구나. 그 어렸을 때 이렇게 창작집을 시켜서 볼 정도면 그래도 유복한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내림내림 할아버지, 아버지, 선생님으로 이어서 문사의 집안이 피가 확실히 흐르네요. 책도 그런 연유에서 엄청 많이 발간하셨는데요. 시집이 벌써 10권에 평론집 4권, 수상록 6권 하면 20여 권이 넘는 책을 발간하셨어요. 그럼 작품이 몇 편이나 쓰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조금 네. 전에 유복한 가정이 넉넉하다는 뜻이 아니고 네.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는 그 착시를 했는데 네. 구공탄 살 돈을 구공탄을 안 사고 현대문학을 사보고 그랬었어요. 고학생으로 중고등학교를 마쳤죠. 네. 그런 성장 과정이 있는데 송시인이 오해를 같아서 지난 시절이지만 네. 제가 시집을 10권 정도 내고 그래서 또 하나는 아직 시집으로 묶지 못한 미발표작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새할아버지는 안 했지만 한 1000여 편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작품을 쓰셨어요. 그 중에 또 애정이 가는 작품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그 등단장 음악에
그런 작품이 애정이 가고 네. 또 제가 대표적이라고 꼽으라고 하면은 뭐 은행나무 등불이라든지 또는 그 정박이라든지 몇 편 있어요. 네네. 혹시 그런데 선생님 육성으로 뭐 낭독 하나 좋은 시 하나 들려주시면. 그 현대 서정 씨가 참 낭독에 부족함을 쪽으로 발전해서 아쉽긴 하지만 네. 저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호흡이 길고 그런 시들이라 암송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몇 년 전에 썼던 사막여우라고 하는 시는 좀 애정을 가지고 늘 가까이서 이렇게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외울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보고 하셔도 돼요. 한번 저 네네. 낭송해 보겠습니다. 사막여우. 내가 사막에 살면서 어두운 낮에도 별 듣는 밤에도 귀를 크게 열어두는 것은 그러므로 이슬 발자국이나 모래 뜀박질 소리에도 나로 하여금 나를 다투 뛰게 하려는 것이다. 누군가는 틀무지라는 허무 때문이라지만 나를 허무는 자리마다 채워주는 고요한 배고픔 때문이다. 고요한 배고픔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십니다. 네. 시인은 저도 창작 배울 때 벌레 기어가는 소리도 들을 수 있을 만큼 귀를 열어둬야 한다고 했는데요. 짧은 시의 우주의 시공간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은 시이네요. 선생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선생님은 특히 문단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전북 시인협회도 창립하시고 또 전북문단 전북문인협회 회장을 하면서 저도 선생님과의 일화가 기억이 쏠고 나는데요. 그렇게 에피소드가 활동하실 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좀 들려주세요. 그 전북 시인협회를 창립했는데 그때 제가 초대 회장으로 봉사를 했죠. 네. 여기 시일당이라는 이 로고를 제가 선수 제작하기 위해서 참 애를 썼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네. 주변 문우들이 떠밀려가지고 네가 초대 회장을 해야 한다 해서 엄격히 맡았었는데 맡고 보니까 참 할 일이 많더군요. 그래서 초대 회장으로서 그 협회를 정착시키는 일에 참 순수 열정을 발휘했던 것이 아닌가. 그 중에서도 시일당이라는 책을 협필지를 창간하고 또 초창 1년 동안은 전주 우체국 사거리 그 그랜드 커피숍에서 네. 1년 동안 매월 시낭송을 했죠. 네. 근데 그 시낭송이 보통 시낭송이가 아니고 시인을 선정해서 그분의 시에다 가곡을 작곡을 해서 노래도 불러주고 그분의 시도 조명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재미있게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전북 시인상을 제정했는데 상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김치현 화백한테 부탁해서 그 회와 서양화 유화를 이렇게 상금으로 대신 드리고 했던 일들이 참 새롭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건 전북 문인협회를 하면서 참 다양한 활동을 했죠. 그때는 무슨 열정이 있었는지 참 그 전에는 없었던 3년 동안 치열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젊음의 좋은 시간을 문단 행정한다고 시간을 할애했던 것이 옳았냐, 아니면 좀 더 치열하게 내 문학 세계를 더 파고 들었어야 옳으냐, 아직도 해오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옳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인협회 때 창립하셔서 회장님이 그 심흥람 시인하고 매달 그 낭송회 대회했던 기억도 나고요. 특히 이제 그 해양수련원에서 문인협회 회장이실 때 간간히 그 창작교실을 분리해가지고 연수를 했지. 네네. 그래서 그때 했던 기억은 굉장히 새로웠고요. 그때 저를 반장을 시켜가지고 지금도 시인들이 만나면 저보고 반장님, 반장님 지금도 그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참 그때 참 재밌었어요. 그럼요. 우리 문인들을 연수시킨다고
그 파트별로 장르를 나눠가지고 네네. 지도 교수, 책임 반장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또 그때 그 단체 티셔츠를 맞추셨잖아요. 그랬죠. 200장 막 300장씩 네. 해서. 네. 그런 그 순수한 활동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때 사진 보면 참 재밌어요. 네. 선생님의 시세계는 선생님이 이제 평소에 그 문단에서 인사말이나 뭐 강의들을 할 때 휴머니즘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시는데 선생님의 시세계는 어디에 감성이 닿아 있는지 작품 세계를 좀 엿듣고 싶습니다. 네, 그 서정시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비극적 정적 거기에서 유발되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이나 내가 관계된 사람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슬픔의 정서를 자극하는 요소들 그런 것들을 오래 이렇게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그것이 시로 승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그것과 함께 또 하나 양보할 수 없는 게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사회가 좀 더 부조리하고 어둡고 서글픈 현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도 좀 더 정화시키고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싶은 그런 욕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운명적 슬픔의 정조에서 유발되는 시제가 많고 또 밖으로는 사회의 부조리와 어두움을 이렇게 담아내려는 그런 시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건 선생님한테만 특별한 질문인데요. 선생님한테는 이런 내용을 듣고 싶어요. 시란 무엇이고 시인이란 어떤 사람인지. 인간은 영혼 속에서 소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잊는다기보다 현실적, 현세적, 속세적 욕망 때문에 인간이 당연히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종말에 대한 의식이 희석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해요. 그래서 시인은 시를 언어 기교를 벌써 잘 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쓴 시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시는 쓰는 것이 아니라 시는 사는 것이다. 저는 문예교실에서 수강하는 회원들한테 늘 그걸 강조하죠. 물론 시가 언어적 예술이지만 그와 함께 자기가 표현한 언어적 예술인 시가 자기 삶을 통해서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건 말장난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시 쓴 대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늘 강조하죠. 그래서 시인은 언어를 잘 부리는 사람이라기보다 시정성에 충실한 시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시를 쓰는 사람이기 전에 시를 사는 사람. 네. 저도 이제 시를 잘 쓰고 못 쓰고를 떠나서 시와 제가 딱 같다고 할 때가 기분이 제일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은 만약 지금 문학을 안 했다면 다른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네. 저는 좀 그 개성적 특성이 조금은 좀 서정적이고 좀 물러 터졌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음악을 아주 좋아했는데 특히 클래식 감상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음악 듣기를 좋아하는데 내가 만약 시를 안 했더라면 음악가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것이 안 됐더라면 악기라도 하나 연주하는 연주가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제가 악기를 배우려고 손에 들었던 것만 뽑아도 한 10가지가 넘어요. 기타는 아주 소년시절부터 클래식 기타를 뚱땅거렸고 그리고 어려서 신문 배달할 때 골목길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가 그렇게 참 나를 동경을 세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월급 받아갖고 저축해서 젊어서 산 것이 피아노인데 그 피아노를 지금까지 옆에다 두고 뚱땅거리면서 음악에 아주 보람과 그 삶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음악에 되게 조예가 있고 관심이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오늘 기타를 가지고 나오시라고 할 거 아니 그랬습니다. 요즘은 저 많이 손에서 놨더니 잘 안 들더라고. 지금 뭐 창작하시는 거 외에도 활동하시고 계시는 게 많잖아요. 많다기보다 두 가지죠. 하나는 네. 문예 창작 교실에 출강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은 한 25년 됐어요. 그 유연 문예 교실, 전북 문예, 그리고 부활문예 창작반, 그리고 유연 문학회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 문학 단체 가서 문학 강의 했는데 지금 부안에서 하고 있는 부안문예 창작반은 금년 15년 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서는 효자 도서관에서 유연문학회 문예교실을 지금 5년 차 진행하고 있는데 매년 그 햇빛도 되고 그러죠. 이 일이 이제 나이도 좀 들고 그랬으니까 그만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 회원들이 그만두라고 안 해요. 그래서 언제쯤 해야 할지 그만둬야 할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평론을 쓰는 일인데요. 이것도 제가 주제에 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또 그만둘 수가 없어요. 하나는 서울에 개간지 시원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이 개간지에 창간호부터 지금 5년 동안 매호 80매에서 100매의 개간식장을 쓰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한번 인연을 맺으니까 못 놓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인들이 시 뒤에다가 발문을 써달라는 것도 저도 이제 그만 써야 하는데 그분들이 또 그냥 인간적으로 부탁할 때도 그만둘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강의하는 일과 평서 쓰는 일을 힘 닿는 데까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을 위해서 꼭 하셔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은 또 그 문학상 큰 수상을 엄청 많이 하셨는데요. 전북문학상, 표현문학상, 뭐 전주시 예술상, 목적 문화상, 자랑스러운 전북인상 대상, 윤동주 문학상, 또 중산 문학상, 또 올해는 그렇게 받으셨잖아요. 또 이 중에서 가장 그래도 내가 그 문학 활동의 업적 중에 이 상은 참 마음에 들어하는 특별한 상이 있으신가요? 예, 뭐 다 상의 의미가 있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단 행정을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분에 넘치는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윤동주 문학상 꿈에도 생각지 않았는데 이광복 이사장이 그만두는 해에 그 심사위원회 선정될 때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저는 윤동주 시인의 시정시는 그야말로 따라가려면 어림없는데 그 이름으로 받았다는 상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남은 여생을 윤동주 시장을 시정시를 닮으려고 노력했구나 그런 하나의 계기가 돼서 참 의미 있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금년에 이은용 선생님 주시는 중산문학상을 받았거든요. 이건 참 보람 있어요. 내가 시상식 때 수상 소감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렸죠. 그분과 나의 문학적 인연이 참 만만치 않은데 돌아가시면서까지 저를 기억해서 상을 주라는 말씀을 했다는 말씀 듣고 참 크게 감명받고 보람을 윤동주 문학상 그 이름만 들어도 선생님하고 참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마지막으로 거의 마무리할 단계인데요. 앞으로 선생님이 또 이제 열정을 가지고 창작해야 될 계획이 있으신지 방향.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예교실 네. 제 인생을 3등분으로 나누면 3분의 1 그러니까 소년부터 청년기 때까지는 정말 결핍과 아픔,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았어요. 저는 사실 고학생으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3분의 2에 해당되는 중년 때는 교직과 문단에 참 열심히 뛰어야 되겠죠. 천둥 벌꽃이처럼 뭔 뜻인도 모르고 그럴 때는 같아요. 그리고 인생 후반분이 3분의 1,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문예 강의와 그리고 평론 등 집필 활동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하고 싶으면
유연인보라고 해서 아, 그 고은 선생님은 만인보처럼 네네네. 사람을 소재로 한 시가 지금 뭐 한 200여 편 넘게 와, 있어요. 그것들 네. 시집을 보면 안 됐죠. 그래서 언제 때가 되면은 유연인보라고 해서 그런 시도 한번 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직도 젊으시고 또 여러 가지 음악도 또 하시고 해서 그 예술가 길을 계속 창창하게 걸으실 것 같아요. 건강하게 오래도록 후배들을 위해서 좋은 글 많이 써서 남겨주시길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전북 시인협회가 준비한 아카이브 이동희 시인님의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